내가 니네 집 일꾼이냐? 처가 김장을 왜 도와? 쌓여있는 배추 100포기 앞에서 남편은 그 한마디를 내뱉고 차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번 제사부터는 네가 혼자 다 해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평생 무급으로 부려먹는 파출부였다는 걸요. 내가 니네 집 파출부야. 제사상은 니들이 알아서 차려. 저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친정집 마당에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는 절인 배추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0개를 세다 말고 저는 허리를 폈습니다. 남편 정민호는 그 옆에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핸드폰 그만 보고 이리 와서 이 상자 좀 같이 들자. 우리 엄마 혼자서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다 옮기셔. 저는 가장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우, 진짜. 야, 강수진. 너 지금 나한테 저 무거운 배추통을 나르라는 거냐? 제정신이야? 정민호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빠 허리 다치셔서 꼼짝도 못 하신다고 내가 며칠 전부터 사정사정했잖아. 당신이 안 도와주면 어떡해. 참나 기가 막혀서. 장인어른 허리 다친 게 내 알바야? 그건 너네 집 사정이고 내가 왜 남의 집 와서 노가다를 뛰어? 정민호의 말끝에 코웃음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여보, 말 조심해. 방 안에 아빠 누워 계시는데 다 들으시겠다. 들으시면 뭐? 틀린 말했어? 피 같은 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처갓집 김장통이나 나르려고 여기 끌려온 줄 알아. 정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당 안쪽 평상에서 물을 다듬고 계시던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 내가 니네 집 일꾼이야? 머슴이냐고. 정민호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정민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쳤어. 정말? 아씨, 옷에 배추 냄새 다 배었네. 나간다. 다 끝나면 택시 타고 알아서 기어 들어와. 정민호가 자동차 키를 손가락에 걸고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행주에 손을 닦으시며 마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밥은 묵고 가야지. 장모가 수육 푹 삶아놨는데. 됐습니다. 저 바쁜 사람이에요. 수육은 두 분이서 실컷 드시고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민호가 어머니를 향해서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정민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르릉 차가 출발하며 마당의 흙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검은색 세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슬쩍 쓸어주셨습니다. 수진아 괜찮다, 괜찮아. 입 깎고 엄마랑 둘이 사부작사부작하면 금방 해.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아유 쯧쯧.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속상해하지 마라. 응? 어머니는 애써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가에 깊은 주름이 한순간 떨리는 것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배춧잎에 닿자
어릴 적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자랐습니다. 간판에는 어머니 손맛이라는 5글자가 빨간 페인트로 적혀 있었지요. 새벽 4시면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배추를 골라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배추를 절이고 무거운 통을 옮기는 일을 도맡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마늘을 까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김장철이면 손이 빨갛게 부르터도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손끝에는 양념 비율이 저절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게 김치를 먹어보고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옥잔의 김치는 아무도 못 따라와. 우째 이리 꿀맛이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아이였습니다. 무던하고 잘 웃고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해내는 큰딸. 부모님은 늘 저를 보며 든든하다 하셨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거래처에서 받은 무거운 카탈로그 상자를 들고 가다 길에서 만났습니다. 정민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아, 네, 맞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분이 이 무거운 걸 왜 직접 드십니까?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겠습니다. 정민호가 자연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은 이 정민호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수진 씨는 내 옆에서 예쁘게 걷기만 해요. 알겠죠? 정민호가 상자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 귀퉁이가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의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정민호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평범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옥자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제 앞으로 자꾸 접시를 밀어주셨습니다. 새아가, 이것도 좀 먹어봐라. 저것도 먹고. 우리 민호가 널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주 집에서 내 자랑하느라 입이 마르질 않는다제.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날 그 집 거실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그렸습니다.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명절을 보내고 양가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림은 색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거실 소파에 누워 정민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 좀 다녀올까?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해물 부침개 잔뜩 부쳐놓는다고 오라시네. 아씨, 거길 왜 또 가? 정민호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또라니, 우리 친정 안 간 지 벌써 2달이나 넘었잖아. 야, 강수진. 너 이제 남의 집 귀신 된 거야. 시집을 왔으면 시댁이 먼저지. 뻔질나게 친정 드나들 생각 마. 알아들어?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정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말 다 했어? 남의 집 귀신이라니. 그럼 당신도 시댁 가는 거 줄일 거야? 맨날 당신 집만 가잖아. 하? 내 부모 내가 보러 가겠다는데 그게 왜? 아들은 당연한 거고 출가 외에는 친정 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안 가르쳐 주지? 정민호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정민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
남자가 밖에서 등골 빠지게 돈 벌어다 주면 감지덕지해야지. 밥하고 청소하는 건 당연히 여자가 할 일 아니야? 어디서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들어. 여보, 나도 당신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다녀. 나도 힘들다고. 웃기시네. 쥐꼬리만 한 네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 반이나 될 수 있어? 돈도 못 버는 게 어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저는 그 말 앞에서 매번 입을 다물었습니다. 싸우는 게 싫었고 어머니 아버지처럼 평생 살고 싶었습니다. 올해 10월 말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내 허리가 영 끊어질 것 같이 아프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아빠, 왜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어제 무거운 배추통 들다가 그만 삐끗해버렸다. 우리 딸 참말로 미안한데 이번 김장 때 김서방더러 그 무거운 상자만 좀 날라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나? 저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민호가 도와줘야죠. 제가 잘 말해놓을게요. 저는 그날 밤 정민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호는 한참을 잠자코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야, 가긴 갈 건데 딱 배추 상자만 옮겨주고 난 바로 뜬다? 나 그날 점심에 중요한 동창 모임 있으니까 두 말 마. 여보, 정말 고마워. 아빠 허리 아프신데 당신밖에 없어. 진짜 고마워. 저는 정민호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민호가 약속을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김장 당일 새벽 친정 마당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허리에 복대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절인 배추 100포기를 마당 한쪽에 쌓아두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민호는 차에서 내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헉! 미친 거 아니야? 장모님, 저게 다 배추 100포기예요. 그럼 우리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이 엄마 손맛 아니면 안 드신다고 난리라 어쩔 수가 없어. 여보, 미안한데 빨리 좀 옮겨주라.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민호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도록 상자 하나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당 한복판에서 그 말을 내뱉고 차에 올라타 버린 것입니다. 정민호가 떠난 자리에 늦가을 바람이 휑하니 불었습니다. 저는 배춧잎 한 장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물기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첫 번째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거운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챕터 2 끊어진 실황가닥. 상자를 40개째 옮기고 났을 때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마당 수도가에 앉아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 위로 핏기 어린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만 좀 쉬어라. 아버지가 복대를 두른 채 절뚝거리며 다가오셨습니다. 아빠는 들어가 계세요. 허리 아프시면서. 아빠가 죄인이다. 사위 앞에서 못난 소리 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왜 죄인이에요? 그런 말 마세요. 민호가 화내는 거 보고 엄마가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쪽을 돌아보니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양념을 버무리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다 끝내고 갈게요. 수진아, 진짜 괜찮아요.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시면 저 서운해요.
저는 일부러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 한숨만 길게 내쉬셨습니다. 남은 60개의 상자를 혼자 옮기는 동안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신혼 첫해 추석에 시댁에서 전을 부치다 기름에 손등을 댄 날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한 손으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옥자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전 색깔이 왜 이러니? 좀 더 노릇하게 부쳐야지. 어머니, 제가 손을 좀 대서요. 호들갑은 옛날 사람들은 그러고도 다 차렸어. 저는 그날도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정민호는 거실에서 사촌 형들과 윷놀이를 하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시아버지 생신 상을 차리느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정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깨를 흔들자 정민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좀 더 자야 돼. 저는 그렇게 모든 명절과 모든 행사를 혼자 치러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말 한마디에 등이 굽도록 일했습니다. 손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도 수고했다는 말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마지막 상자를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따끈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지만 한 숟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그만 갈게요. 이 시간에 어딜 가니? 자고 가. 민호 저녁 챙겨줘야지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친정을 나섰습니다. 신혼집 현관문을 열자 비릿한 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민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게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라면 그릇과 맥주캔 2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 정민호가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정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왜? 낮에 친정집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물었습니다. 정민호가 게임 컨트롤러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우리 아빠 엄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게 뭐가 어때서? 정민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가댁 일은 처가댁에서 알아서 해야지. 사위가 무슨 머슴이야. 머슴 누가 시켰어? 상자 좀 옮겨달라고 했지. 그게 그거지. 정민호가 손가락으로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배고프다. 밥 좀 차려줘. 저는 그 손가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진짜 그렇게밖에 말 못해. 또 시작이네. 수진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정민호가 혀를 차며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안방까지 새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가 없었고 저녁에 들어와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라고. 무료 파출부도 아니고. 저는 베갯니들 적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시커먼 덩어리가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을 일주일 앞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박옥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아, 통화 짧게 한다. 박옥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 제사부터는 내가 다 해라. 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보기부터 음식이며 상 차리는 것까지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해먹겠다. 어머니, 그래도 처음인데 한 번만 같이. 수진아,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해. 박옥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우한테 일 시키지 마라. 남자가 부엌 들락거리는 거 보기 싫다. 뚝.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은 평소에도 음식 가짓수만 20가지가 넘었습니다. 혼자 차린다는 건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에 정민호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식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무슨 전화? 이번 제사상, 나 혼자 다 차리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셔츠 단추를 풀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라니. 당신이 좀 도와줘야지. 정민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 행사야. 내가 당연히 하는 거지. 내가 도와. 우리 집 행사니까 당신이 더 해야지. 또 시작이네. 야, 강수진. 정민호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내 친정 김장이야. 우리 집 제사야. 너 어디 가서 시집살이 한다고 떠들지 마. 요즘 어느 시댁이 너처럼 며느리한테 잘해주냐. 저는 정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전 회사 앞 골목에서 상자를 받아 들어주며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던 그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툭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왜 또? 내가 니네 집 파출부야.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처음으로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제사상 니들이 알아서 차려. 나는 안 해. 강수진, 너 지금 정신 나갔어. 정신 차린 거야, 이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장 큰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쓸어 담았습니다. 정민호가 안방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어디 가게? 갈 데도 없으면서. 있어. 갈 데. 가봐. 사흘 안에 돌아올 거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정민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정민호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강수진, 다시 들어올 때는 무릎 꿇고 사과해라. 저는 신발끈을 천천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왜? 너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어깨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저는 친정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10월의 밤바람이 차창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호등 빨간불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핸들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챕터 3 압류 딱지와 낯선 손님. 친정 골목에 들어섰을 때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맛이라는 빨간 글씨가 군데군데 색이 바른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캐리어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게 셔터 위에 새빨간 종이 한 장이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검은 글씨로 압류라고 적힌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도 가게 옆 작은 창고에도
같은 종이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떼어내려다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그대로 둔 채 친정집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는데 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가게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너 보지 말랬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행주치마 끝을 손가락에 감았다 풀었다 하셨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아빠가 가게를 좀 키워보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옆 건물까지 이어서 큰 가게를 내겠다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요? 공사 자재며 인테리어 다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머니가 입을 떼지 못하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고인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돈만 받아 챙겨서 도망갔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빚이 얼마예요? 수진아. 엄마, 빚이 얼마냐고요? 어머니가 손가락 3개를 천천히 펴 보이셨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억? 수진아, 너는 모른 척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니? 아니요. 잘했다. 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 부담 끼치기 싫다. 저는 차마 정민호와 헤어지러 나왔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약을 드시고 잠드신 듯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옛날 방에서 한숨도 못 자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집간 딸이 짐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친정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혹시나 압류 딱지가 잘못 붙은 것은 아닐까 미련이 남아서였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담가두신 김장 김치통이 한쪽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통 위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서 자꾸 시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출입문 종이 댕그랑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한 명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 따님이십니까?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정우라고 합니다. 명함부터 드리지요. 한정우가 내민 명함에는 HJ 식품 대표이사 한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식품회사분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빚 정리하러 왔습니다. 한정우가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강대성 사장님 채권을 어제 제가 다 인수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채권을요? 3군데 채권자가 있던데 정리하기 번거롭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사드렸습니다. 한정우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 일에 필요해서요. 자세한 얘기는 따님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는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따님이 말 좀 전해 주십시오.
한정우가 가게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깟 반찬 가게 헐값에 처분해봐야 빚도 못 갚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 주십시오. 가게 넘기시고 부족한 금액은 사장님 댁 담보로 잡거나. 잠깐만요. 저는 한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 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한정우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따님이 무슨 수로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모님 평생 일군 가게예요. 한정우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동정이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무언가를 가늠해 보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한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정우가 통화를 짧게 끝내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카운터 안쪽에서 어머니가 새벽에 끓여놓고 가신 보리차를 꺼냈습니다. 드세요. 추우실 텐데. 됐습니다. 한정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머쓱해져 잔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핸드폰 진동이 또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정민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정우를 등지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수진 어디야? 정민호의 목소리에 화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왜? 너 진짜 미쳤냐? 어디서 도망을 가? 민호야. 내일 변호사한테 서류 보낸다.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서 받아봐라.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받을게. 강수진 잘 들어. 무릎 꿇고 빌면 받아주마. 제사상 제대로 차린다는 각서 쓰고 들어와. 그 정도면 내가 봐주마.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민호야 끊는다. 강수진.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운터 옆 김치통 뚜껑을 열고 말았습니다. 신김치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한정우가 그 김치통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심히 손을 뻗어 가장 위에 놓인 배추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 먹어봐도 됩니까? 드세요. 저는 정민호의 말을 곱씹느라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정우가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정우의 턱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잠깐만. 한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이 김치 누가 담갔습니까? 어머니랑 제가요. 양념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요. 한정우가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한 조각 더 먹어봐도 됩니까? 네, 얼마든지요. 한정우가 김치 한 조각을 더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디선가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김치통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한정우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가게 처분하는 거 잠시 멈춰 두십시오. 한정우가 김치통을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신중한지 마치 값비싼 유리병이라도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출입문 종이 다시 한번 댕그랑 울렸습니다. 한정우가 떠난 가게 안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와 보리차, 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빈 김치통이 놓였던 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작은 김치국물 자국이 둥글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행주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물기가 또 한 번 묻어났습니다. 챕터 4- 손끝에서 시작되는 일. 다음 날 아침 7시 가게 출입문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정우가 어제와 같은 검은 코트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어제 가져갔던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한정우를 맞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시간을 조금 내주셔야겠습니다. 한정우가 카운터 안쪽 작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가져간 김치, 밤새 세 사람한테 먹였습니다. 한정우가 김치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구한테요? 한 사람은 호텔 한식당 총괄이고, 한 사람은 백화점 식품관 바이어, 또 한 사람은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한정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시중에 없는 맛이라고요. 한정우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제까지 무표정이던 얼굴에 처음 떠오른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네. 저랑 동업합시다. 저는 한정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업이요. 수진 씨 김치 레시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유통망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한정우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대성 사장님 빚, 제가 떠안은 만큼 그대로 탕감해 드립니다. 가게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요. 브랜드 매출 순이익의 절반을 수진 씨 몫으로 드립니다. 저는 손이 떨려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세요? 손맛은 돈으로 못 만듭니다. 저는 15년을 식품 유통만 해왔습니다. 수진 씨 김치 같은 맛은 100군데 회사를 다녀도 못 봤습니다. 한정우의 말투는 어제처럼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뚝뚝함 속에 거짓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한테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대표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정우를 불렀습니다. 네. 저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한테 무료 파출부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한정우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님은 이 김치 한 통을 보고 동업을 제안하시네요. 파출부 소리 한 사람이 보는 눈이 없는 거지요. 한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복판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민호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던 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옥자가 전화기 너머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그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한정우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변호사 통해서 검토하십시오. 제가 변호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한정우가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또 한 가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민호의 변호사가 보내온 이혼 소장에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받아주겠다고요. 저를 도와주는 김영주 변호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빨리 끊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는 우리 쪽에서 반대로 걸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가능한 한 빠르게요.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핸드폰 전원을 잠시 껐습니다. 정민호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 안방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보셨습니다. 수진아, 정말이냐? 네, 아빠. 진짜예요. 빚을 사위가 갚아준다고. 사위 아니에요, 아빠. 한 대표님이라는 분이세요. 저는 아버지께 한정우의 명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명함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셨습니다. 수진아. 네. 내가 부모를 살렸다.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해요. 아빠 손맛 받아서 키운 게 저잖아요. 엄마 양념도 같이 가요.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세 식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가게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양념을 만들면 저는 옆에서 저울을 들고 그램수를 적었습니다. 고춧가루 한 줌이 아니라 고춧가루 150g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늘좀이 아니라 마늘 80g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수진아, 양념이 어디 저울로 되니? 손이 알지. 엄마, 손이 아는 그 양을 숫자로 적어둬야 사람들이 다 같은 맛을 먹어요. 그러냐? 어머니가 새삼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정우는 사흘에 한 번꼴로 가게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가방에서 책과 자료를 한 보따리씩 꺼내 놓았습니다. 수진 씨 식품위생법 책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표시된 부분만 읽어두십시오. 이건 뭐예요? 브랜드 네이밍 자료입니다. 사흘 안에 후보 5개 정해 오십시오. 사흘이요. 네, 사흘이요. 한정우는 사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친정집 방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루는 새벽 2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 씨, 안 자고 일하고 있죠? 자료 보내드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검토.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픽 웃었습니다. 정민호 옆에서 보냈던 새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어깨가 굳어 잠이 잘 안 와도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만에 작은 공장 한 켠을 빌려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20명의 직원이 모여 첫 김치 100통을 포장했습니다. 포장지에는 강수진의 김장이라는 글씨가 단정하게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통을 두 손으로 안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수진아, 이게 우리 김치냐? 네, 엄마. 우리 김치예요. 우리 딸 이름이 박혀 있네. 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한정우를 돌아봤습니다. 한정우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한정우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어떤 박수보다 든든했습니다. 2주 뒤 한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 씨, 백화점 식품관 팝업 스토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이요. 다음 주 월요일 오픈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네, 합니다. 무조건이요. 팝업 스토어 오픈 전날 밤 저는 친정집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 마당이 맞나 싶을 만큼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배추 상자가 쌓여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가슴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식품관 한쪽에 작은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강수진의 김장이라는 빨간 글씨가 부스 정면에 걸렸습니다. 저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부스 뒤에 섰습니다. 시식용 김치를 작은 접시에 한 조각씩 담아두었습니다. 오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10분간 입구가 열렸습니다. 한 부인이 가장 먼저 붓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신상이에요. 네, 오늘 처음 나온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시식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부인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 말고 부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한 통 줘봐요. 한 통이요. 2통 줘요. 우리 집 며느리 갖다 주게. 저는 김치통 2개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에 봉투를 건네받은 부인이 부스 옆에서 또 다른 부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집 김치 한번 먹어봐. 옛날 우리 친정 맛이야. 부스 앞에 사람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1시가 되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저는 시식 접시를 내고 또 내고 봉투에 김치통을 담고 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스 뒤에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한정우가 부스 멀리서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일손을 멈추고 한정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정우가 손목시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픈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준비해둔 김치통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챕터 5 빛나는 이름 강수진. 팝업 스토어를 마감한 그날 밤 부스 앞에 남은 것은 빈 김치통 상자뿐이었습니다. 400통을 준비해 갔는데 오후 4시에 모두 동났습니다. 저는 부스 뒤편에 주저앉아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털썩 앉으시며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수진아, 이게 꿈이냐?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평생 시장에서 김치 팔아도 이런 줄은 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2손을 모으고 천장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때 한정우가 부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1000통 준비해야겠습니다. 1000통이요. 오늘 매진된 거 보고 다른 백화점 2곳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마주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정우가 어느 날 가게로 오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홈쇼핑 런칭,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홈쇼핑이요. 황금 시간대 잡았습니다. 저녁 8시 방송이고요. 한 대표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정우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못한다는 말은 받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만 겨우 입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한정우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홈쇼핑 생방송 당일 저는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사람들이 제 얼굴에 분을 발라주고 머리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수진 씨, 떨리세요? 쇼호스트 윤미경이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떨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윤미경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녁 8시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윤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귀한 김치 모셔왔어요. 직접 만드신 분이 옆에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깊은 향이 스튜디오 안에 퍼졌습니다. 수진 씨, 이 김치 한번 먹여주세요. 윤미경이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김치 한 조각을 젓가락에 집어 윤미경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씹던 윤미경이 카메라를 향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진짜예요. 연기 아니에요. 이거 어머니 김치 맛이에요. 방송이 시작된 지 15분 만에 화면 한쪽에 매진 임박 글자가 떴습니다. 스튜디오 뒤편에서 한정우가 손목시계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분이 되자
윤미경이 귀에 꽂은 이어폰을 잡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죄송한데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된 5만 세트가 전량 매진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우가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아버지가 화면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빠, 내가 우리 딸이라는 게 아빠가 자랑스럽다. 저는 분장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지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가 지나기 전에 한정우가 새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 씨, 회사를 정식으로 법인으로 올렸습니다. 주식회사 HJ엔강 F&B입니다. 엔강이요. 수진 씨 이름이 들어가야지요. 공동대표 자리에 수진 씨 이름 올라갑니다. 저는 계약서 위에 적힌 공동대표이사 강수진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세 글자가 처음으로 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장을 2배로 늘렸습니다. 직원이 20명에서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첫 정산을 받은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한 번 더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잔고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통장을 펴보았습니다. 숫자 앞에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한 번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닫고 가만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곧장 친정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삼겹살을 2근 끊었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막걸리도 한 병 샀습니다. 마당에 작은 화로를 폈습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안 저는 두툼한 봉투 2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2분 용돈이에요. 수진아, 이게 뭐냐? 아버지가 봉투를 들어보시고는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다 우리한테 주는 거니? 평생 가게 일하시면서 2분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셨잖아요. 내일 백화점 가서 옷부터 한 벌씩 맞추세요. 어머니가 봉투를 가슴에 안고 울먹이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 시집 보낼 때 해준 게 없어서.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저한테 손만 물려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아버지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우리 딸 위해서. 어머니도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맑게 울렸습니다. 삼겹살 한 점에 들기름장을 찍어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물우물 씹으시며 자꾸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다음 날 한정우가 신문 한 부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이거 보십시오. 신문 경제면에 제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청년 김치장인 매출 100억 신화라는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100억이요. 네, 100억입니다. 출시 5달 만에요. 한정우가 신문을 책상 위에 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잡지사에서 인터뷰 옵니다. 사진 잘 찍어야 합니다. 한 대표님. 네. 저요, 머리 좀 자르고 와도 될까요? 한정우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가서 옷도 한 벌 맞추세요. 회사 카드로 결제하시고요. 회사 카드로요. 수진 씨가 우리 회사 얼굴인데 그 정도 투자는 회사가 해야지요.
저는 그날 오후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를 단발로 잘랐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들러 짙은 남색 정장 한 벌과 흰 셔츠 세 벌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차에 시동을 거는 손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차를 직접 몰고 거래처를 누볐습니다. 호텔 한식당, 백화점 식품관 바이어, 대형마트 본부장.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님, 강 대표님, 저희도 입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만히 명치를 눌렀습니다. 강 대표라는 세 글자가 가슴 안쪽에서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한정우와 저는 회사 회의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다음 분기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느라 시계가 11시를 넘긴 참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 씨, 네. 처음 가게에 들어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보리차 안 드신다고 손살에 치셨잖아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한정우도 픽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 제가 김치 한 조각 집어먹는 게 영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김치 한 조각이 우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한 대표님이 그걸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수진 씨가 평생 그 손에 새겨둔 거지요. 저는 그저 알아본 것뿐입니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주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 대표님, 정민호 씨 측 변호사가 한 가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요? 강 대표님이 길거리에 나앉은 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 액수도 낮게 잡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쪽이 잘못 알고 있다고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핸드폰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송만 마무리되면 모든 매듭이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챕터 6 찾아온 그림자. 월요일 아침 신문에 큼지막한 기사 한 줄이 났습니다. 강수진 대표 식품대상 후보 1순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로비에서 그 신문을 들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주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대표님. 네, 변호사님. 정민호 씨 측에서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저는 회사 복도에 멈춰섰습니다. 취하요. 오늘 오전에 서류 들어왔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왔고요. 공동재산이요. 강 대표님 회사 지분 절반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말이 돼요. 법리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 쪽도 대응할 카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날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5시 무렵 공장 쪽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어떤 아주머니가 공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무슨 아주머니요? 본인이 강수진 대표 시어머니라면서요. 저는 곧장 차를 몰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앞마당에 박옥자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멀찍이 떨어져 박옥자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박옥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아, 박옥자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사장이 됐다며. 신문에 다 나왔더라. 어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어딜 들어가? 내 며느리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 박옥자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다 들어봐요. 이 회사 사장이 내 며느리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박옥자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보고 있어요. 일단 사무실로 가요. 내가 시어머니인데 무슨 사무실. 우리 며느리한테 할 말 있어서 왔다. 박옥자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수진아, 다시 들어와라. 어머니, 민호가 너 없으니까 사람이 영 풀이 죽어 있다. 내가 사장 됐다고 우쭐대지 말고 어른 말 들어. 저는 한참 동안 박옥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수진아 많이 먹어라며 접시를 밀어주시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얼굴에 다른 표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뭐? 저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박옥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혼 서류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 아들이 직접 보낸 거예요. 민호가 취하했다더라. 제가 안 받아줄 거예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진아. 박옥자의 목소리가 공장 앞마당에 울렸습니다. 그때 공장 정문 쪽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정민호였습니다. 정민호가 차에서 내리며 정장 매무새를 매만졌습니다. 강수진, 너 회사 잘 키웠더라. 정민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단발머리가 된 저를 처음 본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서 할 말 없어. 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서 얘기하자. 이혼 소송 취하했다며. 진행해. 수진아, 진정해. 정민호가 손을 내밀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 강수진. 정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회사 다닌다고. 내가 그 돈을 누구 덕에 벌었는데. 저는 정민호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 순간 1년 전 친정 마당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가던 검은 세단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추 백포기 앞에서 내가 니네 집 일꾼이냐고 소리치던 그 입이었습니다. 저는 명치에 손을 댔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프냐? 박옥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해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두 분, 그만 돌아가세요. 강수진, 사무실 들어가자니까. 못 들어가요. 회사 사람한테 출입증 없는 사람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직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경비 직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2분, 정중하게 모셔다 드리세요. 박옥자와 정민호가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점심에 먹은 것을 모두 개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인터넷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수진 김치공장 내부 사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에는 위생복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맨손으로 김치를 만지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우리 공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HJN강 F&B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화통이 불났습니다. 강 대표님, 홈쇼핑 쪽에서 예정된 방송 2회차 보류한답니다.
마케팅 팀장 이주연이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보류라니요. 여론이 안 좋아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저는 책상 위 신문 더미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수진아, 너희 회사 김치 비위생적이라는 말 도는 거 들었지? 내가 가라앉혀 줄 수 있어. 회사 지분 40% 넘기고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저는 핸드폰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친정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에 프리미엄 김치 위생 논란이라는 문구가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수진아, 아빠, 내 회사 얘기가 자꾸 텔레비전에 나온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행주에 손을 닦으며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우리 사위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또 회사가 잘못되면 너 어쩌니? 우리 때문에 시작한 회사인데 2번이나 잃으면 너 못 견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같은 생각이다. 아버지가 어머니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굽혀라. 부모 마음 편하게 좀 해다오. 저는 한참 동안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빨갰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는 1년 전보다 한층 더 굽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친정을 나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 늙은 부모를 또 울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과 정민호 앞에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정우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한 대표님, 어제 시어머님 다녀가신 거 직원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협박 문자 보낸 것도요. 네. 수진 씨,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정우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수진 씨, 저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굽히면 안 됩니다. 한 대표님, 수진 씨 김치 한 통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습니까? 수진 씨 부모님이 손에 굳은 살 박이면서 평생 지킨 손맛입니다. 저런 사람한테 굽히면 그 김치의 자존심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한정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 저 믿으십시오. 제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저는 한정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1년 전 가게에서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한정우의 손이 제 어깨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한 대표님, 네. 저 화장실 한 번만 다녀와도 돼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1년 전 친정 마당에서 배추 상자를 들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강수진, 너 안 굽힌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손에 끼얹었습니다. 물기를 닦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정우가 책상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 네.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요. 그리고 사람 하나 더 붙여주세요. 무슨 사람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봐 줄 사람이요. 한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챙겨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한정우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챕터 7 파출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가 회의실 탁자 위에 서류 한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강 대표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민호 씨가 회사 지분에 손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김영주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없어요. 동업계약 맺으실 때 한 대표님이 사업자 명의랑 김치 제조법 특허, 상표권까지 다 분리해 놓으셨거든요.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강 대표님의 무형 자산이 기여한 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우가 옆자리에서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짜놓으셨어요. 보험은 드러나야지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한정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대표님, 그때는 저 잘 모르셨잖아요. 수진 씨를 안 건 모르지만 일은 알았으니까요. 한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영주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설 탐정 쪽에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자료요? 악성 글들이요. 정민호 씨 회사 IP랑 시동생이라는 분 인터넷 계정으로 작성된 글이 100개가 넘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들의 작성 시간과 IP 주소가 한 줄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위생복 안 입고 김치 만드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가져왔나 봤더니 작년에 폐쇄된 중국 어느 공장 기사 사진이었습니다. 남의 공장 사진을 우리 거라고 올린 거예요. 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업무방해죠. 저는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글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차분했습니다. 1년 전 정민호의 어떤 말 한마디에 베갯니들 적시던 그 여자는 이미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소 진행해 주세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정폭력도요. 김영주가 펜을 멈췄습니다. 정민호 씨가 강 대표님한테 직접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손은 한 번도 안 댔어요. 그런데 사람을 부엌에 가둬두고 못 나오게 한 적도 있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모욕을 준 적도 있어요.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면서 소리를 지른 적도요. 정서적 학대 부분으로 함께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단서나 그동안 받으신 문자, 통화 녹음 같은 거 있으면 다 모아주세요. 녹음은 못한 게 많아요. 그래도 문자는 다 남아있어요. 문자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민호와 박옥자에게서 받은 문자가 3년치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제사상 차린다는 각서 쓰고 들어와 지분 40% 넘기고 사과해라라는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민호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영주에게서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강 대표님, 정민호 씨 사색이 됐어요. 많이요.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다가 자기 계정에서 글 작성된 시간이 회사 출퇴근 기록이랑 정확히 일치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진 거지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우리 회사 정문 앞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실에서 황급히 인터폰이 왔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님 되신다는 분이 또 오셨습니다. 올려보내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박옥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공장 앞마당에서 손가락질을 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외투 단추가 2개 풀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박옥자가 사무실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수진아, 한 번만 살려도 우리 민호 정과자 만들 셈이냐? 박옥자가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옥자 앞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민호도 잘못했다. 너 며느리 노릇 잘했다. 내가 잘 안다. 박옥자가 2 손을 비비셨습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 다오. 우리 민호 회사도 잘리게 생겼다. 시동생 신랑감도 다 깨졌다. 저는 박옥자 앞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래, 수진아. 제가 그 집에서 며느리로 산 게 정확히 2년 7개월이에요. 그동안 제사가 5번이고 명절이 5번이고 2분 생신이 5번이고요. 그 15번을 다 합치면 제가 그 집 부엌에 매여 있던 시간이 거의 2달이에요. 박옥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2달 동안 한 번이라도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수진아, 그건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그저 며느리니까 하는 거였고 그 집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박옥자 옆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박옥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닥에 무릎 꿇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요. 수진아, 파출부는 이만 퇴근할게요. 저는 박옥자의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가 직접 손잡이를 열어드렸습니다. 박옥자가 한참 동안 사무실 안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박옥자가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한정우가 새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 씨, 공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시다. 라이브요. 우리 공장 안에 카메라 5대 설치해서 김치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시다. 위생복 입는 것부터 손 씻는 횟수까지 다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사흘만 준비하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 당일 우리 공장은 전국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위생복을 입고 손을 5번 씻는 장면, 배추를 절이는 장면, 양념을 버무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장하는 장면까지 4시간 동안 한 컷도 끊지 않고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화면 한쪽에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진짜 깨끗하네. 우리 어머니가 만들던 김치 만들 때보다 더 위생적이다. 맘카페에서 본 그 사진은 뭐였대? 방송이 끝난 다음 날 경찰서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허위 게시물의 작성자가 특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호의 이름이 신문 사회면에 작게 실렸습니다. 전 부인 회사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매출이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홈쇼핑은 보류했던 방송을 다시 잡았습니다. 첫 방송 15분 만에 10만 세트가 매진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본부장들이 줄을 서서 미팅을 잡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며 손뼉을 치셨습니다. 수진아, 이게 사이다라는 거구나. 엄마, 어디서 그런 말 배우셨어요? 공장 직원들이 자꾸 그러더라. 우리 회장님 사이다라고.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다음 주 정민호가 김영주의 사무실로 변호사를 보내왔습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형사 처벌만 피하게 해주시면 재산 분할 요구는 전면 포기하고
위자료는 강 대표님이 청구하시는 액수대로 다 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주가 통화 내용을 정리해 저에게 전했습니다. 강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형사는 끝까지 가실 수도 있고 일부 합의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형사 부분은 검사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 저는 빠질게요. 위자료는 청구한 그대로 받겠습니다. 한 푼도 안 빠지게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늦가을 친정 마당에서 떠나가던 검은 세단의 뒷모습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정민호의 도장이 마지막으로 찍힌 날, 김영주가 저에게 한 통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 대표님,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서류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만히 가슴에 안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가을바람이 사무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1년 전에 그 바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등을 떠밀어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챕터 8세로 쓰는 이름. 이혼 서류가 법원에서 확정된 날, 김영주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대표님, 오늘부로 서류상 완벽히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축하드린다는 말은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겠지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축하받을 일 맞아요. 저는 통화를 끊고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늦봄의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친정 마당의 늦가을 햇살과는 결이 다른 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영주에게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대표님, 흥미로운 소식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정민호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권고 사직을 받았답니다. 그래요. 위자료 마련하느라 대출을 끌어다 썼는데 회사 안에서 이혼 사유가 다 퍼졌나 봅니다. 부서에서 자리를 못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정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점심 같이 합시다. 오늘은 입맛이 없어요. 왜요? 시원섭섭합니까? 섭섭은 아니에요. 그냥 좀 가라앉아요. 한정우가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수진 씨, 네. 그 사람들 망한 거 수진 씨가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알아요. 본인들이 본인 발등 찍은 거예요. 수진 씨는 그저 그동안 받은 거 돌려준 것 뿐이고요. 저는 한정우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한 대표님은 어떻게 늘 그렇게 단단하세요? 수진 씨가 더 단단합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이요. 저는 픽 웃었습니다. 그 주 주말 친정에 들렀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시장통의 작은 집에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넓은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으로 모셔드린 지 2달째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텃밭에 쪼그려 앉아 상추를 따고 계셨습니다. 엄마, 수진아 왔니?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살이 오르셨습니다. 아버지가 마당 한쪽에서 작은 화로를 닦고 계셨습니다. 아빠, 그건 또 뭐예요? 오늘 우리 딸 온다고 아빠가 삼겹살 준비했지. 제가 또 사다 드린다니까요. 이번엔 아빠 돈으로 산 거다.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상추 한 줌을 손에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수진아, 너 그 한 대표님은 같이 안 오신다니. 엄마, 한 대표님은 한 대표님이에요. 내가 보기엔 사람이 참 진중하고 좋아 보이더라. 엄마,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더 안 묻는다. 어머니가 픽 웃으시며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멀리 산자락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봄꽃이 산 중턱까지 옅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녁상에 삼겹살이 올라오고 아버지가 막걸리 잔을 채우셨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네, 아빠. 내 회사 로비에 있는 그 트로피 있잖니. 식품 대상? 네. 아빠가 한번 가서 직접 봐도 되겠니? 저는 아버지의 잔에 막걸리를 채워드렸습니다. 아빠, 그 트로피 받은 날부터 아빠 오실 자리 비워뒀어요. 다음 주에 차 보낼게요. 아버지가 잔을 들어 한 모금 천천히 드셨습니다. 입가에 막걸리 거품이 살짝 묻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사 로비에 오셨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유리 진열장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한민국 식품 대상이라고 새겨진 금빛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열장 앞에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수진아, 이게 우리 딸 거냐? 네, 아빠. 아빠가 보고 가는 게 맞는 일 같다. 아버지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는 1년 전보다 한층 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정우가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 다음 단계 갑시다. 무슨 단계요? 미국 서부 쪽 한인 마트 체인이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쪽 바이어가 직접 만나자고 합니다. 미국이요. 네, 미국이요. 첫 수출 계약 자리입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영어로 적힌 문서 한쪽에 우리 회사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 저 영어 못해요. 통역 사람 같이 갑니다. 수진 씨는 김치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한정우가 짧게 웃었습니다. 출국날 아침, 인천공항 출국장에 저와 한정우가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흰 셔츠에 짙은 회색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어깨에 가벼운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옆에서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긴장됩니까? 긴장은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게 긴장입니다. 그래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출국장 입구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우리 딸 멀리 잘 다녀와라. 엄마 아빠는 마당에서 너 기다린다.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출국장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반 전 친정 마당에서 빨갛게 부르튼 손으로 배추 상자를 들던 그 여자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한 손으로 전을 부치며 눈물을 삼키던 그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신혼집 식탁에 혼자 앉아 새벽까지 베갯니들 적시던 그 여자도 없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군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자기 부모를 자기 손으로 새 집에 모셔들인 딸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박힌 김치통을 매년 수십만 통씩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석자를 부끄럽지 않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 갑시다. 한정우가 한 발 앞에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가요. 저는 출국장 게이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살았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답다 소리를 듣고 싶었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 소리를 듣고 싶었고, 시댁 식구들에게 흠 없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저는 저를 한 번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과해 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요. 내 손이 만들어낸 것을 내가 먼저 자랑스러워해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준다는 것을요.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승무원이 제 탑승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한정우의 뒤를 따라 탑승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탑승교 끝 비행기 안쪽에 환한 조명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고쳐 매는 제 손에 더 이상 어떤 떨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한정우 옆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친정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던 검은 세단의 뒷모습이 가물가물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던 저를 만나러 갈 수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고 싶습니다. 수진아, 너 한 번도 모자란 사람이었던 적 없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었던 것뿐이야.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며느리답다, 아내답다는 말 한마디에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정작 저 자신은 한 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채로요. 이제는 압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을요. 내 손이 만들어낸 것을 내가 먼저 자랑스러워해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누군가의 무료 파출부로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멈춰 서 보세요. 당신의 손끝에 어떤 귀한 것이 새겨져 있는지 당신만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